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들하고 이런 시간에 이런 주제로 만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는 평범한 삶과 고귀한 삶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삶을 살지 않고 있는 분들 없죠? 다 생활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세상에 태어나며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 살아갈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시점에 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또 혹은 그런 주제를 다루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런 주제로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강의는 대중의 반역이라는 이 책자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이 책자는 오르테가 이 가세트라는 스페인의 사상가인데요. 이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 책자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더 순서가 되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은 마음 푹 놓고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다. 그렇게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성찰을 하고 또 설계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강연은 이렇게 세 가지로 하려고 그래요. 먼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창조적 소수와 일반 대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강연을 마치고자 합니다. 몇 가지 사례는 여러분들이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사례들인데 한 4가지나 5가지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시력이 좀 문제가 있어서 안경을 썼다가 벗었다가 하겠습니다. 그 사례들은 조모씨 사례, 이름을 밝혀도 되겠지만 그냥 조모씨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는 얼 쇼리스라는 인물, 그리고 로버트 허친스, 또 우리나라 사람 신광섭씨 사례, 그리고 오늘 이 책을 쓴 오르테가 이 가세트의 사례, 이렇게 5개 사례 정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례들을 들으면서 자기와 연관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례들을 말씀드린 다음에 이 책자의 핵심 내용을 끌어와서 평범한 삶과 고귀한 삶이 어떤 것이고 어떤 삶을 꿈꿔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이 땅콩 회항 사건을 일으킨 조모씨 사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벌써 오래돼 가지고 땅콩 회항 사건 이게 뭔가 싶은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한때 언론에 많이 오르내려서 이 사건 이후에 이 땅콩, 여기서 땅콩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카다미아를 얘기합니다. 그거를 이제 땅콩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 판매가 2.5배나 늘었다라는 집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생 같으면은 한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저학년 때 일어났던 사건, 아니 그보다 더 먼저 일어났나요? 이게 2014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내용은 이래요. 2014년 12월 5일에 뉴욕에 보면은 큰 공항이 있는데 그 존 F 케네디 공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대한항공이 086편이 이륙을 이제 하려고 게이트를 출발해서 이제 활주로에 진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러면서 기내에 이제 여러분 비행기 여행 해보셨죠? 이제 기내 서비스가 시작되게 될 텐데 그 보통 서비스는 나중에 이륙을 한 다음에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오늘 주인공 조모 씨는 일반 손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 이게 서비스가 제공이 됐어요. 그 내용이, 봉투에 든 마카다미아, 땅콩을 접시에다가 내 주었습니다. 이 승무원이, 조모 씨인데, 이 조모 씨는 누군가 하면, 당시 대한항공 객실 본부장이었고, 부사장이었습니다. 객실 본부장이자 부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매우 VIP죠. 매우 신경 써서 모셔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한테 승무원이 접시에다가 마카다미아 봉지째를 갖다가 줬어요. 자, 여기서 이제 사건이 시작됩니다. 그걸 이제 뜯어서 먹어야 되는 건데, 이 조모 씨가 열이 이렇게 받았어요. 내가 누군데 이거 까주지 않고 접시에 이것째로 갖고 오느냐. 이런 생각을 했겠죠. 짐작컨대.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그 승무원한테 호통과 야단과 온갖,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거를, 토해냈겠죠. 그러니까 이 승무원은 놀랐겠고, 그 다음에 사무장 오라고 그래. 비행기 안에 이제 사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장이 이제 불려갔죠. 불려가서 상황 파악을 해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부사장님, 혹은 본부장님,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이 얘기가 그렇게 진행됐을 겁니다. 이거는 우리 서비스 규정에 따른 겁니다. 왜냐하면 마카다미아가 나무 견과류인데 이 알레르기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까서 드리지 않고 봉지채 드리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설명이 이제 합리적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구나, 내가 몰랐네, 이러면 될 텐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열이 이만큼 오른 상황에서 그런 조곤조곤 합리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더 못마땅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있던 집기 가지고 이렇게 두드리면서 화를 표시를 했죠. 그리고 욕설을 퍼붓다고 하기도 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분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무장한테, 기장한테 가서 비행기 돌리라고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사무장이 이거 안 됩니다 했겠죠. 근데 그 성화에 못 이겨서 결국은 그 말을 따랐습니다. 기장한테 가서 게이트로 다시 돌리십시오. 그러니까 기장은 이게 기내 서비스에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돌렸습니다. 리턴 한 거죠. 이게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입니다. 땅콩 회항 사건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이 스토리 알고 있거나 지금 처음 듣거나 그럴 텐데, 이 스토리의 주인공인 조모 씨의 이런 처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사장이어서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 이후에 조모 씨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졌다는 게 개과천선했다기보다는 이후에 이것이 사건화됐고 결국 재판까지 갔죠. 재판 결과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걸로 결과가 나옵니다. 이 조모 씨, 조 부사장 이야기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생각해보는 하나의 샘플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좀 이름 자체도 얼 쇼리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고 언론인이자 사회 비평가입니다. 이 사람이 클레멘트 콜스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얼 쇼리스라는 사람은 그 당시 이 가정폭력 혹은 빈곤이 어디에서 오는가, 가정폭력이 왜 발생하는가, 이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빈곤의 원인, 이유를 이제 알아내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알아내려고 뉴욕의 한 교도소의 재소자와 인터뷰를 하게 되죠. 근데 그 재소자, 여성 재소자였는데 한 8년 정도 재소한 상태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인터뷰에 응했고 이런 질문을 했어요. 사람들이 왜 가난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이 여성이 쭈뼛쭈뼛 하다가, 아니 그거야, 우리 가난한 사람들이 저기 다운타운, 뉴욕의 다운타운, 이게 시내 중심가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정신적 삶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정신적 삶, 그게 뭘까? 이러고 있는데 덧붙여서 얘기한 겁니다. 그게 극장을 간다든지, 뭐 연주에 참여해서 감상을 한다든지, 박물관에 관람을 한다든지, 또 이런 이 강연 있잖아요. 이런 강연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기회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답을 했어요. 이런 것을 이제 묶어서 얘기하면은 인문학적인 강연이나 인문학을 향유할 수 있는 삶이 없기 때문이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얼쇼리스가 생각하는 거죠. 이 당사자가 가정폭력 이런 걸로 문제가 돼서 감옥을 살고 있는 당사자가 왜 가난하게 됐고 왜 가정폭력이 일어났냐는 질문에 대해서 이런 고상한 답을 늘어놓은 거예요. 정신적 삶이 없기 때문에,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해서, 그걸 누리지 못해서 라고 대답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쇼리스가 곰곰이 생각한 결과 이 빈곤 문제나 가정폭력 문제, 또 이 감옥에 생활하는 문제나 인종차별 이런 등의, 이것은 하나의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힘이 있는 무력과 같은 거다. 폭력 비슷한 무력 있잖아요. 무력과 같은 거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여성 재소자가 거기에 힌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연구한 결과 그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 가난한 삶을 사람들을 공적인 세계로 안내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죠. 여기 공적인 세계라는 게 어려운 말인데, 그죠? 여러분 처음 들어볼 수도 있겠죠? 공적 세계. 그럼 반대말 보면은 사적 세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공적 세계가 뭔지 좀 이해가죠? 이 공적 세계는 제일 먼저 이런 표현을 쓴 사람이 고대 그리스, 아테네라는 도시국가 이름 들어본 적 있죠? 아테네. 아테네의 가장 전성기에 이를테면 통치자였던 페리클레스라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거는 우리말로, 다른 말로 옮기면은 정치적 삶, 정치적 생활이에요. 그러면, 아니, 가난한데 지금 정치적 삶으로 어떻게 가라는 얘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정치적 삶, 정치적 활동, 이거는 저기 국회의원이나 하고, 여기 또 정치가들이나 하고, 그런 삶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것이 좁은 의미의 그 정치계가 있지만 우리의 삶 전체가 정치와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치적 삶이라는 것은, 정치적 삶을 다시 말하면 공적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수가 되는 게 자기 성찰입니다. 되돌아보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사회생활을 한다고 할 때 사적으로 혼자 있을 때와 여러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이게 좀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혼자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해도 누가 관여를 안 하고 간섭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여기에는 좀 신경이 쓰이고 뭔가 좀 주의를 해야 되고, 또 뭘 얘기를 했거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시간이 지나서 좀 살펴보기도 하고, 이런 생활이 이어지게 되죠.
이게 이제 성찰인데요. 이 성찰적인 삶이 있는 세계, 공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정치적 삶을 산다, 이렇게 보는데, 빈민들이 공적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길이 차단되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고 가정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예일대학교에 법학부장이 있었습니다. 예일대학은 여러분 알죠?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 들어보지 않았겠나 싶어요. 미국의 아이비리그, 명문 사립대 8개 대학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버드나 프린스턴이나 예일대나 이런 대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 법학부장이 어떤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센터 이름이 로베르토 클레멘트 가족보호센터예요. 로베르토 클레멘트 가족보호센터. 이분하고 얘기를 해서 여기에 인문학 교육 과정을 개설하게 됩니다. 그 교과목은 아까 말씀드린 성찰적 사고를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과목들, 그게 예술사라든지 역사라든지 논리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문학, 이게 요즘 말하는 인문학의 주요 과목들이죠. 그런 과목을 개설했습니다. 대상은 누구였냐? 노숙인, 노숙자보다도 노숙인 관계 종사자들이 노숙인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은 표현이라고 하네요. 노숙인, 매춘부, 또 아까 말씀드린 사례처럼 재소자들, 범죄자들, 이게 이제 정상적인 생활 하지 못하는, 이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관심이 필요한, 그러나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인문학 교육 과정을 개설했어요.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 역사 배우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역사 과목 배워도 따분하고 막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 노숙인들, 하루 먹는 것이 고민거리인 노숙인들에게 역사 과목 개설하니 들으러 오세요 하면 가겠습니까?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얼쇼리스가 한 번 더 생각했겠죠. 그런 분들, 뉴욕에 있는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오게 할 것인가. 그래서 두 가지 제의를 했어요. 하나는 오시면 식사를 대접해 드리겠다. 또 하나는 오시는 길에 드는 비용, 교통비를 제공해 드리겠다. 우리 보통은 이런 강연하면은 돈을 내고 참석해서 듣거나 이렇게 하는데, 아까 그 여성 재소자 말처럼 저기 다운타운에 사는 사람들은 돈이 있고 여유가 있으니까 돈 내고 시간 들여서 가서 듣는데, 우리는 그걸 못해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얼쇼리스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그걸 다 극복하고 이렇게 나오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혜택을 드렸죠. 그래서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알려지지도 않고 첫 해, 그러니까 1995년인데 오래된 일이죠. 31분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진행됐고, 이제 과정을 종료하고 졸업하는 사람이 31명이 됐는데, 그 가운데 1년, 2년 지나면서 절반이 넘는 17명이 진학을 하든지 취직을 하는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31명 중에 17명이 더 공부를 하겠다고 하거나 또 일자리를 찾아서 갔다는 얘기인데,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 인문학 교육 과정을 설치한 그 센터 이름이 로베르토 클레멘트 가족보호센터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클레멘트 코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클레멘트 코스.
인문학 교육 과정이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이제 경험을 해서 이 사람이 결국 그거 한 권의 책으로 펴냈어요. 그 책이 이 책입니다. 희망의 인문학. 여기 옆에 왼쪽에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이 얼 쇼리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클레멘트 콜스를 운영을 하고 해본 결과 이 클레멘트 콜스가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내용을 4가지로 정의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자존감이 향상되더라. 자존감. 자신감, 자존감. 자존감 어떤 의미로 이해하고 계신가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느낌이에요. 자, 생각해 봅시다. 노숙인이 자존감이 있을까요? 조금 있다가 사례로 말씀드릴 신경섭 씨 같은 경우 자존감이 바닥이었습니다. 마약하는 사람들 자존감이 있을까요? 바닥입니다.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것이고, 그런 상태로 전락한 것은 주변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또 그러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문학 교육 과정을 거치면서 자존감이 향상이 됐어요. 자존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존중해 줬습니까? 부모가 잔소리를 많이 하시더라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인문학 교육 과정에 오십시오. 여기 인문대학도 있지만 인문학 교육, 그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다음에 좀 말씀드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효과가 공격적인 말투가 줄어들었다. 이 공격적인 말투,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뭐 상황이 벌어지면 어떤 가벼운 말을 듣더라도 자기 방어 보호가 있어요. 이게 본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던진 말을 듣고도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어디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 집안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할 때 툭툭 던지죠, 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 이제 결혼해서 아내하고 살고 있는데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특히 남성, 우리 사회 같은 경우 남성, 이 아내한테 말투가 아주 험한 것이 나가기 쉽습니다. 그거는 교양이 낮아서 그렇기도 하고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들 사이에 그런 공격적 말투가 좀 사라지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문제를 간단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길러진다. 어떤 문제를. 그러니까 우리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저게 뭐다? 라고 정리하는 능력이 길러진다는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가치들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는데, 박애정신이나 영성이나 영선, 정신적인 것들, 그 다음에 보편주의적인 것들. 그러니까 자기 주관적인 감정, 주관적인 어떤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보편적인 것에 대한 관심,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네 가지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일정한 과정 동안 이 교육을 받으면서 이 네 가지 효과가 생겨난다고 할 때, 이런 사람들이 자기 삶을 버린 사람들인데, 버린 사람들이 자존감이 늘어나고, 언어도 공손해지고, 문제가 뭔지를 잘 파악하는 눈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가치관을 갖게 된다고 할 때 자기 삶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갖고 가기 시작하겠죠. 삶의 자리를 찾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클레멘트 콜스에서 주는 효과예요. 이 클레멘트 콜스 누가 만들었습니까? 얼 쇼리스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조모 씨와 얼 쇼리스 같은 삶을 산 겁니까? 다릅니다. 한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스트레스 받게 하고 자존감이 확 떨어지게끔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은 그런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찾고 자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준 삶을 산 거예요. 이 클레멘트 콜스가 그 뒤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에 전파가 됐는데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어요. 10년 정도 지난 즈음에 2005년이 되겠죠. 성 프란시스 대학이라는 것이 설립이 됩니다. 이것은 서울시 다시서기 노숙인 종합지원센터하고 저희 경기도 부천에 있을 거예요. 성공회대가 공동으로 이제 설립을 했는데 성 프란시스 대학 그 내용은 아시겠죠? 이런 인문 교양 교육이에요. 특히 고전 읽기 이런 것들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이제 도입이 됐고 반응이 괜찮으니까 또 효과가 있으니까 이것이 또 우리나라에서도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원에 다시서기 노숙인 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2013년부터 노숙인을 위한 인문학 특강을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세 번째 제가 사례로 말씀드릴 사람이 바로 이 수원의 노숙인을 위한 인문학 특강을 듣게 됩니다. 이분 삶을 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이 신갱섭 씨는 제가 뭐 이분 만난 적도 없고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뭐 사실이 아닌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라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고 원래는 다른 고장에서 페인트 공사 일을 하면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두고 걱정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있었는데 빚 보증을 졌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부모님이 빚 보증을 서서 고민하는 것을 혹시 본 사례도 있을 겁니다. 이 빚 보증 이게 참 사람을 망치고 가정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빚 보증 함부로 서는 거 아닙니다. 네, 형제간이라 하더라도.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 신갱섭 씨는 그 문제에 봉착을 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나 있던 아들마저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름 가정을 잘 꾸리고 행복을 찾아가겠다고 애를 써왔는데 어느 날 빚 보증이 잘못돼서 파산하게 됐고 살기 어려운 그런 가운데 아주 사랑하는 그 아들도 이제 저 세상으로 보내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삶의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술에 기대기 시작했죠.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술이 사람을 마시게 되는, 여러분들은 뭐 술 마셔본 적이 없는 학생들이니까 술이 주는 어떤 그런 것을 잘 모르겠지만 이게 빠져드는 사람은 계속 빠져듭니다. 그래서 뭐 술로 연명하다가 결국 노숙인 신세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2012년쯤에 수원역 근처에 이제 자리를 잡고
노숙인 생활을 하게 됐는데, 뭐 제대로 먹긴 하겠습니까? 날이 추우면은 따뜻한 곳에 몸을 피할 수나 있겠습니까? 누가 돌봐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처지가 되면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저도 그런 처지를 안 겪어봐서 잘 모릅니다. 우리 사회는 노숙인들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 대구, 이 지역에도, 지금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한때, 기백 명이 그 어떤 노숙인 쉼터에, 그 적을 두고 이렇게 모이고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파악이 안 되는 거죠. 노숙인이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파악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지 못해서 연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2015년 2월이었던 걸로 나와 있는데, 이 수원역 근처 길거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됩니다. 이것을 사람이 발견했고 수원의 다시서기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호를 받고, 이분이 알코올 중독인 것을 알고 알코올 중독 치유 작업에 들어갔고, 그와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문학 특강, 인문교육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얘기가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자기가 관심이 없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가면 교육비를 준다고 해서, 노숙인 입장에서는 한 푼이 아깝습니다. 한 푼이 있어야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 교육비가 큰 거예요. 교육비를 준다고 해서 인문학 교육에 참여를 했는데, 연극 공연도 해보고 그 나이에, 그리고 뭐 준비해서 발표도 해보고 또 글쓰기도 하면서 자기의 지나간 삶들을 떠올리게 된 거예요.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자신의 삶이 마음에서 이렇게 살아나면서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글을 쓰지 않았겠어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누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노숙인이 되겠습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이 성찰의 눈물인 거였습니다. 이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의미와 희망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클레멘트 코스인데, 그 희망이 인문학처럼 희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원 지역의 자활센터라고 있는데, 그 사업단에서 안내를 해서 카쉐어링이라는 일종의 세차 일인데, 그것을 하면서 지금 삶을 바꿔가고 있다, 이런 보도를 접했습니다. 이 신경섭 씨는 조모 씨와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을 만큼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희망을 갖고 삶을 갖고 나갑니다. 조모 씨는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상상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사례인데요. 네 번째는 또 미국인입니다. 로버트 허친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허친스 플랜을 만든 것으로 유명한데, 허친스 플랜, 이거는 시카고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이 로버트 허친스는 여러 과정을 거쳐서 나이 30에 1929년 1899년생이니까
1929년이면 30살이 되겠죠? 우리 만으로 보면. 네. 그때 나이 30에 시카고 대학의 총장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15살이면 15년 뒤에 대학의 총장이 되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정말. 근데 이 시카고 대학은 지금 뭐 여러분 아까 예일 대학 얘기했지만 시카고 대학 명문대학 중에 명문대학입니다. 이 시카고 대학은 석유 재벌로 유명한 록펠러가 기부를 해서 생겨난 대학이에요. 이게 1890년에 설립이 됐다고 하니까 이 허친스가 총장이 될 때 29년이니까 이제 한 39년 정도 된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대학의 이제 총장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총장이 되고부터 고민을 했겠죠. 어떻게 하면 이 대학 교육을 제대로 갖고 갈 것인가. 고민을 한 결과 이 사람이 만든 것이 고전 독서 교육이에요. 이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허친스 플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고전 독서 교육. 그러니까 시카고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1학년이나 2학년 때 고전 작품 100편을 읽고 토론하고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책 한 권 읽는데 쉽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소개하게 될 대중의 반역, 요거 얇습니다. 요거 하나 붙들고 씨름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허친스는 이 고전이라는 것은 이제 세월을 이겨낸 가치 있는 책이잖아요. 그게 고전이죠. 이것도 고전에 들어갑니다. 대중의 반역도. 근데 이 고전을 읽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또 토론하고 거기서 어떤 교훈을 이끌어내고 그렇게 할 때 이 대학 1학년, 2학년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인생이나 사회나 뭔가에 대한 관점을 형성해주는 그런 책이 될 텐데 그걸 매우 중시 여긴 거죠. 자, 그러면 총장이 이런 계획을 제출했다고 해서 대학에 있는 교수들이나 구성원들이 그거 괜찮네요. 그러면 일이 쉽죠. 근데 여러분, 일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하나 하자고 그러면 반대가 있고 물고 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로버트 허친스는 이것을 쭉 이끌어가요. 이 사람이 1945년까지 총장합니다. 자, 45 빼기 29. 몇 년이에요? 한 16년간 되죠? 총장을 그렇게 길게 했어요. 그리고 총장에서 물러나서는 명예총장으로 지내게 되는데 1951년까지. 이게 긴 기간 동안 있습니다. 그래서 허친스 플랜이 그때까지 운영이 됐다가 이 사람이 명예총장에서 물러나면서 허친스 플랜이 폐지가 됩니다. 그러나 그게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인문교양교육 형태로 오늘날에 이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영향이 클 텐데 시카고 대학에서 배출된 노벨상 수상자가 작년 2019년까지 100명이 나왔습니다. 100명. 우리나라는 지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아직 배출이 안 됐죠. 한 대학에서, 시카고 대학이 인구가 많은 대학도 아닙니다. 학부생이 우리 대학 1학년에서 4학년까지를 학부생이라고 부르고 또 대학원 과정, 대학원생, 석사, 박사 과정, 대학원생이라고 부르는데 학부생이 한 6,000명 되고 대학원생이 한 10,000명 정도 되는 대학교예요. 합치면 16,000명이죠. 우리 경북대보다 인구가 적습니다.
근데 거기에 교수들 중에 노벨상 수상자 100명이 나왔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로버트 허친스의 허친스 플랜, 이것을 얼 쇼리스가 갖고 왔어요. 얼 쇼리스는 시카고 대학 출신입니다. 그래서 인문 교양 과정, 무슨 과정이라고 그랬죠? 클레멘트 콜스를 거기에 착안해서 만든 거예요. 로버트 허친스, 그냥 총장이 됐다가 자기 명예를 누리고 무대에서 퇴장할 수도 있는데, 이 대학 교육에 고전 독서 교육을 몇십 년간, 그리고 형태를 달리해서 지금까지 하게 만든 그런 사람이에요. 그 결과 수많은 사람이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고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얼 쇼리스라는 사람이 클레멘트 콜스를 만들게 되고, 클레멘트 콜스의 교육을 받은 신병섭 씨 같은 사람이 자신의 삶을 다시 찾아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 조모 씨는 어떠했는가? 거기는 정말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좋은 교육 받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과연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가? 그 내용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지금 이 5가지 사례 중에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지,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 싶으신지, 아니면 클레멘트 콜스라는, 또 이 허친스 플랜이라는, 또 지금 소개할 이 오르테가이 가세트의 유럽 프로젝트 구상, 이런 것들을 구상하면서 살고 싶으신지. 네. 마지막 소개할 사례가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의 저자죠. 이름이 뭐라고요? 오르테가이 가세트입니다. 오르테가이 가세트. 이 스페인 사상가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이름일 텐데, 이 사람이 바로 로버트 허친스 총장이고요. 그 다음에 유럽 프로젝트를 구상한 오르테가이 가세트. 오르테가이 가세트는 제가 이제 소개를 할 텐데, 유럽이라는 국가를 구상했어요. 유럽이라는 국가를. 근데 여러분, 지금 유럽이라는 국가가 있습니까? 있죠. 유럽연합이라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대중의 반역 1929년, 30년 이전에 생각한 것들을 글로 표현해서 이렇게 작품으로 나왔는데, 그때 유럽이 등장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럽 프로젝트라고 부르는데, 그 결과 20세기에 지구촌에 유럽연합이라는 정치체가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간략히 보면은 1951년 파리 조약에 의해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가 창설됐고, 그것이 57년의 로마 조약을 통해서 유럽 경제 공동체로 이어지게 됩니다. 93년에 마스트리트 조약에 의해서 마침내 유럽 연합이 탄생해요. 현재 27개국 5억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브렉시트 사건을 통해서 영국이 이제 빠져나갔죠. 이 유럽 연합. 이 오르테가이 가세트는 유럽 연합이라는 것을 구상하면서 그거를 이제 전파한 거예요. 그 결과 이 인류 역사에서 유럽 연합이라는 게 없던 것에서 생겨난 겁니다.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하기는 쉽지 않죠. 정말 이런 사람이 한 명이나 두 명 혹은 몇 명이 생기고 힘을 합쳐서 이렇게 역사를 바꿔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강의 전반부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사례라는 형식을 빌어서 5사람의 삶을 소개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삶,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 소개한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장면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또 오르테가 이 가세티의 대중의 반역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